네, 오늘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옷을 좀 입고 두꺼운 옷을 입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15강이고요. RNN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RNN을 두 시간 정도 걸쳐서 할 거예요. 오늘 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한 번 더 하고요. 이렇게 하도록 할 거고, RNN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 자연어 처리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사항은 좀 미리 좀 알고 공부하는 게 좀 좋습니다. 그래서 자연어 처리에 대해서도 기초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RNN을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텍스트 벡터라이제이션인데, 우리 벡터라이제이션은 말 그대로 벡터로 바꾼다는 뜻이죠. 텍스트는 자연어잖아요. 우리 뭐 알파벳이나 기억, 니은, 디귿 같은 이런 자연어인데, 자연어 자체는 수치 텐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뭐 계산할 수가 없죠. 웨이티드 썸도 만들어낼 수도 없고, 그다음 미분도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그거를 숫자 형태의 그 텐서로 바꾸는 게 텍스트 벡터라이제이션이에요. 근데 텐서가 이제 벡터로 만들어져요. 기본적으로는 1차원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연어 처리는 이제 NLP, 예전에 오래전부터 있던 이제 연구 분야고, 지금은 이제 LLM이 나오면서 사실 옛날 방식이 거의 사용이 되지는 않고 있죠. 그래도 한번 역사를 한번 알아보면은, 과거에는 이 자연어 처리를 어떻게 했냐면, AI를 써서 자연어 처리를 이제 하고 싶었겠죠. 자연어 처리를 어떻게 했냐면은, AI를 이제 다루는 엔지니어들하고요. 그 다음에 언어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규칙을 만들었어요. 자연어 처리하는 규칙.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룰 베이스로다가 시스템이 만들어졌겠죠. 그래서 if, then, else 뭐 이런 그 문장을 이용해서 규칙을 처리를 했었는데 어땠을까요? 뭐 성능은 좋지 않았겠죠. 옛날이니까. 예. 그 우스갯소리가 하나 있는데 언어학자를 한 명 해고할 때마다 음성인식의 정확도가 1%씩 올라간다라는 그 우스갯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게 어떤 사람이 인위적으로 규칙을 찾는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자,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는 그 규칙을 데이터로부터 자동으로 이제 배우게 됩니다. 지금 이제 사용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처음 이제 등장하게 된 것이 RNN이라는 거 오늘 배우는 게 나오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LSTM 공부할 텐데 LSTM으로 진화를 하고 그리고 트랜스포머로 빠르게 진화를 하고 있고 지금 이제 LLM들 다 트랜스포머 기반으로 구현이 돼 있죠. 자, 그래서 순서대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연어 처리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자연어 입력을 받아서 자연어 출력을 내는 건데, 요즘에는 멀티모달 모델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자연어 입력을 받아서 뭐 이미지를 출력한다든지 소리를 출력한다든지 아니면 비디오, 액션 이런 것들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할 수도 있죠. 뭐 이미지 입력을 받아서 자연어 출력을 낼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런 건 엄밀하게 말하면 NLP는 아니죠. 멀티모달 그 처리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제 공부할 거는 텍스트 입력을 받아서 텍스트 출력을 내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춰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NLP가 하는 태스크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이런 자연어가 있어요. 자, 자연어는 여기 뉴욕의 광고업자하고 막 문장이 들어가 있는데 이 문장을 그대로 이 자체를 가지고 처리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걸 숫자로 그냥 바꾸기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요거를 토큰이라고 하는 단위로 잘라요. 그래서 토큰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미리 정의되어 있는 어떤 집합이에요. 집합 안으로 매핑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한정적인 집합 안에서 뭐 자동적으로 규칙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X1, X2라고 하는 거는 편의상 지금은 편의상 띄어쓰기 단위로 토큰을 만들었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 하나의 뭐 예를 들면 단어 같은 형태, 조사가 붙어 있는 단어가 하나의 토큰이 되는 거예요. X1, X2. 그래서 X1, X2, X3, X4 이런 식으로 쭉 토큰이 만들어지고 문장은 이제 대문자 X로 표현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입력이 들어왔을 때 이 입력의 특징은 뭔가요? 입력은 요 X1, X2 이런 것들을 제가 순서쌍 형태로 표현을 했죠. 자, 요거는 뭐죠? 순서가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순서가 바뀌면은 달라져요, 의미가. 그래서 이 순서를 지키면서 들어온 입력입니다. 자, 이러한 입력이 들어왔을 때 요거를 AI에다 집어넣겠죠. 뉴럴넷에다가 파라미터 W를 갖고 있는 뉴럴넷의 입력으로 넣어요. 그러고 나면 출력이 나올 텐데 자, 출력이
뭐 예를 들어서 미스터리 무비라고 하는 어떤 그 영화의 장르를 구분하는 이런 출력이라고 하면은 요거는 예, 그냥 텍스트를 분류하는 형태의 모델이었던 거죠. 텍스트 분류 모델은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진 분류처럼 긍정이냐 부정이냐 이렇게 이진 분류 형태로 해서 답을 0과 1 사이로 낼 수도 있겠죠. 감정을 분류하는 이런 형태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요약을 해주는 이런 그 AI 모델이었다면 예, 이러한 긴 문장을 짧은 문장으로 요약을 해줄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는 어떨까요? 출력이 이렇게 다시 시퀀스가 나오겠죠. 예, 문장이 나오겠죠. 이렇게 예,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고요. 그러니까 토큰들의 순서대로 쭉 순서상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컨텐트 필터링이나 뭐 머신 트랜슬레이션 영어로 번역하는 거 이런 것도 어쨌든 문장이 나오겠죠. 그리고 대화하는 거, 다이얼로그 제너레이션 이런 것들도 역시 문장이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시퀀스가 들어가서 자연어 문장이 들어가서 이렇게 분류 형태로 나올 수도 있고 여러 형태의 다시 시퀀스로 나올 수도 있겠죠. 다양한 시퀀스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NLP 태스크가 돼요. 자, 그러면 우선 이런 걸 다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텍스트를 수치 텐서로 바꾸는 거, 즉 벡터로 바꿔주는 건데 벡터는 당연히 그 숫자로도 구성되어 있는 벡터예요. 벡터로 바꿔주는 건데 이거를 하는 절차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치 텐서로 바꾸는 이유는 미분 일단 가능해야 되니까 학습이 되려면 예, 그렇게 되는 거고 이 5가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뭐 1, 2, 3, 4, 5 이렇게 기계적으로 거치게 돼요. 그래서 표준화, 토큰화, 인덱싱, 원하드 인코딩, 그 다음에 워드 임베딩 이런 5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자, 여기 뭐 문장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캐리 그랜트 is an American actor라는 문장이 들어가 있으면 이 문장을 어, 먼저 표준화를 하죠. 표준화를 한다는 얘기는 지금 이런 대문자, 소문자가 영어는 다르잖아요. 그리고 뭐 문장 부호 여기 마침표가 지금 가렸는데 마침표 같은 게 찍혀 있을 거라고요.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변화무쌍하게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정해져 있는 어떤 그 집합대로 바꿔주는 거예요. 대소문자를 제거하고 문장 부호도 제거하고 뭐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게 표준화입니다. 그리고 문장이 어떤 그런 우리가 다룰 수 있는 형태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 요거를 토큰으로 잘라요. 그래서 편의상 띄어쓰기 단위로 잘랐다고 하면은 이렇게 자르면 됩니다. 예, Cary Grant is an American actor 하고 6개의 토큰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 토큰을 이제 인덱스 번호를 다 붙여요. 예, 예, 이제 이 캐리는 3이에요. 숫자 3. 그 다음에 그랜트는 26이에요. 이런 식으로 번호를 쫙 붙여주게 됩니다. 이 매핑 관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미리 기록을 해놓고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미리 다 사전 학습된 모델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 안 나갔기 때문에 일단 매핑을 한다라고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숫자도 다 매핑을 해놓고 요거는 어디에 저장을 해놔야 되겠죠. 정보를. 그리고 나서 요거를 그대로 쓰면 안 된다 그랬죠. 항상 예, 원하드 인코딩을 당연히 해야 될 거고 예, 그래서 3이면은 뭐 이런 식으로 뭐 26이면 이런 식으로 사실 뭐 원하드 인코딩이 이렇게 되지는 않을 텐데 이렇게 원하드 벡터 형태로 바뀌어야 되겠고요. 물론 이런 절차를 여러분들이 명시적으로 수행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불편하게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라이브러리가. 그래서 원하드 인코딩을 안 하는 것처럼도 이렇게 느껴지지만 내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원합 벡터를 가지고 그대로 여러분들 뉴럴넷 모델에 집어넣게 되면 훈련이 잘 안 됩니다. 원합 벡터 자체는 0이 많기 때문에 잘 안 돼요. 기본적으로 길이도 길고. 그래서 요거를 밀집 벡터 형태로 바꿔주게 돼요. 예, 더 짧은 길이의 벡터인데 이렇게 정수 1과 0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진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실수형 타입이에요. 예, 실수 타입의 벡터로 바꿔주게 되는데 요거를 워드 임베딩이라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5번 과정이 이렇게 해서 대서 절차를 거쳐서 기계적으로 거쳐서 수치 텐서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부동소수가 사용이 된다는 거. 예. 그리고 1, 2, 3, 4 과정에는 학습 과정은 없죠. 그냥 기계적으로 쫘라락 바뀌는 거고요. 여기서 요게 5번이 될 때는 학습이 일어나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전 학습된 거를 가져다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직접 훈련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예, 여기서는 이제 학습이 일어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뒤에서 좀 보도록 할 거고. 자, 그럼 스텝 1. 표준화하는 걸 간단하게 보면은, 여기 이제 두 개의 문장이 있는데요. 한번 두 개의 문장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다 똑같은 문장이죠. 사실은 약간 표기법만 다를 뿐이지. 요 last name을 소문자로 썼고요. 그다음에 요 시제가 좀 바뀌었죠. 텐스가 이제 현재에서 과거로 바뀌었고, 멕시코가 영어에서 스페인어로 이렇게 바뀌었고요. 문장 구호도 뭐 느낌표가 들어있고 그래요. 그렇지만 내용 자체는 사실은 거의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요거를 대소문자나 마침표 같은 이런 그 문장 부호라든지 강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거를 일단 표준화 절차 중에 한 절차라고 보시면 되고, 선택적으로는 어간 추출이라 그래서 스태밍이라고 해서 이렇게 어형이 막 변화될 수가 있잖아요. 과거, 현재가 변화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을 동일하게 취급해 주는 거예요. 어차피 같은 의미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두 개는 같은 의미를 가지니까 이렇게 그냥 통일해 준 거죠. 전부 다 소문자로 바꿔주고 시제만 과거를 남겨놨어요. 아무래도 과거는 현재랑은 좀 다른 의미를 가지니까 요거만 남겨놓고 문장 부호들 다 없애고 이렇게 스페인어도 다 영어로 바꿔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바꿔준 게 표준화한 거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요 시제까지도 그냥 하나로 통일해 주게 되면 이건 뭐 스태밍이라고 하는 절차가 되겠고요. 이렇게 바꿔주게 되고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뭘까요? 이런 그 스탠다다이제이션 해주는 이유는 여기 써 있습니다. 그 어휘의 숫자를 훈련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좀 축소하기 위해서 그래요. 이런 절차를 안 하면은 너무너무 많은 어휘들이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사람마다 막 다양한 표기법도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제한된 어휘 내로 우리가 매핑을 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절차는 이제 이렇게 표준화를 한 다음에는 토큰으로 자르게 되는데 음, 토큰으로 자르게 되는 방법은 어, 뭐 다양한 방법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어쨌든 텍스트를 좀 작은 유닛으로 자르고 잘라진 유닛을 토큰이라고 하죠. 자르는 방법은 굉장히 많은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그리고 오래전부터 쓰던 방식들이 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냥 하나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릴 거는 오늘 텍스트 투 워드 시퀀스라고 하는 뭐 이런 메소드가 있는데 이런 거 쓰게 되면 입력으로 텍스트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출력으로 토큰이 뚜루룩 나와요. 튜플 형태로 주어지겠죠. 그런 식으로 잘라주는 라이브러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자르느냐가 중요하죠, 사실은. 그래서 그 자르는 방법은 여기에 제가 대표적으로 몇 개를 소개를 해놨는데 엔그램이라고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엔그램은 텍스트를 오버래핑된 시퀀스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The cat sat on the mat이라고 하는 6단으로 이루어진 문장이 있으면은 요거를 토큰으로 잘라야 되잖아요. 토큰으로 자를 때 n그램이니까 예를 들어서 2g 예를 들면 2g 또는 바이그램이라고 부르는데 뭐 the 그다음에 the cat 요걸 하나의 토큰으로 바꾸는 거예요. the cat까지 두 단어로 이루어진 것도 그다음에 cat set 이렇게 한 단어 또는 두 단어. 근데 한 단어는 옵션이라서 이거는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데 한 단어 두 단어 형태로 바꿔주는 거고요. 그 3g, 4g 다 가능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네 단어로 이루어진 게 하나의 토큰이 되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그 토큰의 개수가 많이 늘어나겠죠. 당연히 하나의 문장에 대해서 조합들이 많이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디멘션이 폭증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많이 쓰였는데 지금은 그 뉴럴넷에서 쓰이는 방식은 아니에요. 전통적인 NLP에서 사용되던 방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워드 토크나이제이션인데 문장을 텍스트를 워드 단어나 또는 서브워드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그 명사가 있고 뒤에 조사가 붙죠. 그래서 그 조사랑 명사랑 이렇게 분리해서 하면 서브워드가 되는 거고요. 그걸 하나로 퉁치면은 뭐 워드가 될 수 있겠죠. 이거를 어쨌든 형태소 단위로 더 잘게 분류하면 서브워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분리해 주는 거예요. 여기는 분리해 주는 건데 여기는 이제 문장이 있으면 이걸 그냥 단어로 그냥 구분한 거죠. 영어는 그냥 단어별로 구분하면 되니까 띄어쓰기 단위로 6개의 토큰이 만들어지는 거고 뭐 사용이 되는 방식인데 단어로 구분하는 게 실제로 사용되는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서브워드 형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캐릭터 단위로도 토크나이즈 할 수 있는데 이건 의미들이 다 사라져 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자연어에서는 이런 처리를 하지 않고
뭐 음성 인식이나 뭐 합성이나 이런 경우에는 인식을 하려면 발음 기호 단위로 이렇게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마치 캐릭터 단위로 토크나이즈를 하는 것처럼 사용이 되는데 사실은 이런 캐릭터 단위로 토크나이즈를 하진 않습니다. 발음 기호 단위로 토크나이즈를 해요. 예, 뭐 그런 식으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그 용도에 따라서는. 그래서 자연어 처리에서 사용하는 방식은 아니다라는 거고. 그런데 그러면 서브워드 단위로 제가 토크나이즈를 한다고 했는데 그런 방식도 쓰이고요. 실제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실제로는 요즘에는 트렌드가 어떠냐면 여기 제가 써놨죠. 이 어떤 긴 문장으로부터 분해를 해서 토큰으로 이렇게 바꾸는 걸 하지 않고요. 여기 써 있듯이 자주 등장하는 그 캐릭터쌍, 문자쌍, 영어 같으면 26개 알파벳이 있죠. 그 알파벳들이 자주자주 결합되는 형태가 있겠죠. 그런 자주자주 결합되는 형태를 반복적으로 병합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A하고 B가 결합이 잘 되고, 또 S도, 그 다음에 S도 결합이 잘 되고, 뭐 T, R, A, C, T, 뭐 이런 abstract 이런 식으로 결합이 잘 되잖아요. 자주 등장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예를 들면 10,000개, 20,000개, 30,000개 이렇게 정해져 놓은 숫자까지 카운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토큰이에요. 그 3만 개의 토큰을 만든다고 하면은 자주자주 결합되는 거 3만 개를 우리가 모으면 됩니다. 그게 토큰이고 그러면 아웃 오브 토큰도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되게 희소하게 나오는 단어 같은 경우에는 그 3만 개 안에 포함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뭐 아웃 오브 보캐블러리로 따로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별도 인덱스를 둬서.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실제로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토큰을 배울 수 있겠죠. 그런 그 바이트 페어 인코딩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걸 바이트 페어 인코딩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건 사실은 문장을 분해하는 게 아니죠. 반대로 하는 거죠. 이 결합되는 형태들을 우리가 분석을 해서 자주 결합되는 형태를 가지고 그걸 토큰이라고 하고 문장이 있으면은 자주 결합되는 토큰의 인덱스로 바꿔주면 되겠죠. 네, 그렇게 해주는 형태를 지금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인덱싱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단순한 거예요. 토큰이 만들어지게 되면 토큰을 그냥 고유 번호 미리 매핑되는 번호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늘 제가 보여드릴 거는 토크나이저를 사용하는 건데 요거는 케레스 이거 텐서플로우에 있는 거예요. 있는데 요거는 이제 레이어 아래 있지 않죠. 그래서 이게 학습 파라미터 같은 것들은 없고 학습이 돼서 나오는 건 아니고 그냥 자르는 겁니다. 뭐 지금 사용되는 건 아닌데 그냥 교육용으로 제가 오래된 방식이지만 좀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 거고 텍스트 벡터라이제이션은 레이어 아래에 있기 때문에 처리 속도도 빠르고 러너블한 파라미터도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쓰이긴 쓰이는데 이것도 예전이나 쓰이고 굉장히 작은 자연어 처리에서나 쓰이지 지금 시대에는 거의 쓰이지는 않을 것 같고요. 요거 LLM에서는 서브워드 토커나이저를 많이 사용합니다. BP나 유니그램 같은 거. 자, 보캐블러리 사이즈는 우리가 토큰을 무한대로 만들면 아무 의미가 없죠. 토큰을 정해져 있는 개수로 한정을 하게 되는데 10,000개에서 50,000개 사이로 보통 하게 돼요. 초창기 뭐 2010년 전에는 한 10,000개 정도 썼던 것 같고 점점 토큰이 늘어나서 지금은 50,000개 이상짜리도 그런 모델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냥 버트 같은 경우에 버트가 대표적으로 이제 굉장히 좋은 워드 임베딩을 만들어낸 모델인데 버트가 3만 개 영어 단어 기준으로 3만 개의 토큰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버트는 이 정도 된다. 하나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언노운 토큰들 있죠. 우리가 3만 개라고 딱 약속을 했으면 3만 개의 단어는 미리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그 고유 번호들이 다 매핑이 돼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3만 개를 벗어나는 것들, 정말 처음 보는 단어들 이런 것들은 아웃 오브 보캐블러리로 해서 번호를 따로 줘야 돼요. 근데 이거를 뒤쪽 번호를 줄까요? 앞쪽 번호를 줄까요? 뒤쪽은 우리가 토큰의 개수를 이렇게 막 늘리고 줄이고 하면서 이게 미리 약속을 해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앞쪽에 번호를 줘요. 그래서 1번을 줍니다. 인덱스 1번. 그래서 인덱스 1번은 언노운 토큰이에요. 아웃 오브 보캐블러리 토큰. 요거는 요 텍스트 벡터라이제이션 요 클래스에서 그렇게 쓰는데 다른 그 토커나이저들도 이런 1번을 많이 씁니다. 그럼 0번은 왜 안 쓰냐? 근데 0번은 여기 써 있죠. 패딩 토큰으로 사용을 해요. 패딩이라고 하는 거는 뭘까요? 시퀀스의 길이를 맞추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채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제 RNN에서는 그 인위적으로 채울 일이 없는데 뒤에 트랜스포머 같은 데를 가게 되면은 입력의 길이가 미리 약속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512단어. 그러면 512단어를 다 무조건 넣어줘야 됩니다. 근데 실제 문장은 512가 안 될 수도 있죠. 그럼 0으로 채워가지고 쭉 넣어주면 돼요. 0으로 강제적으로 채워서 넣어주면 되고 대신 강제로 채운 0은 내가 로스 계산에서 빼야 되겠죠. 그러한 절차들만 수행해주면 됩니다. 나중에 트랜스포머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어쨌든 인덱스 0번은 패딩 토큰이고요. 인덱스 1번은 언노운 토큰으로 미리 약속을 해놓고 2번부터 인덱스 번호를 이렇게 부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하드 인코딩은 뭐 이건 심플하죠. 예를 들어서 텍스트가 있으면은 여기 문장이 하나 있어요. 9단어인가요? 하나, 둘, 띄어쓰기 기준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단어죠. 9단어짜리 문장이 들어갔어요. 굉장히 좋은 문장이죠.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셨다가 실천을 하셔야 될 문장입니다. 자, 요거를 그 원화 인코딩을 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토크나이즈를 하고 띄어쓰기 단위로 그러면 이제 토큰이 쭉 만들어지는데 요건 지금 제가 텍스트 벡터라이제이션 클래스를 쓰는 게 아니라 요걸 쓰는 거예요. 토크나이저 클래스를 쓰는 예인데 이거 토크나이저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여기 이 토크나이저는 인덱스 0을 앞에 무조건 하나 붙여요. 예. 그래서 이걸 하나 붙이고요. 그 다음에 최고가 될 때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토큰을 만들게 되는데 그러면은 토큰이 이제 몇 개가 만들어지냐면 패드 토큰 하나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패드 토큰이 하나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여기 보시면 패드 토큰이 하나 만들어지고 패딩은 일단 무조건 필요한 거기 때문에 패딩 토큰을 하나 만들고 그리고 최고가에 대한 토큰이 필요하죠. 이거를 뭐 인덱스 번호는 아무렇게나 붙이면 돼요. 서로 중복되지만 않게. 그래서 처음에 나왔으니까 그냥 요 자리에다 1. 그래서 요거는 0, 1, 0, 0, 0, 0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요. 델은 뭐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때까지 하는데 이 최고가가 앞에 있었잖아요. 그럼 얘는 앞에서 만든 토큰을 그대로 쓰면 되죠. 그래서 이거는 토큰이 이것 때문에 토큰이 추가되지는 않겠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하나, 둘, 하나 빠지고 하나 추가돼서 9개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게 일종의 보캐블러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문장이 들어가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토큰으로 분해되고 표준화하는 거는 뭐 했다고 치고요. 토큰으로 분해돼서 인덱스 번호까지 이렇게 붙여지고 원합 벡터가 만들어집니다. 인덱스 번호는 뭐 여기 0, 1, 2, 3 이렇게 붙이면 돼요. 인덱스 번호는 붙이는 거 생략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자연어가 원합 벡터까지 만들어지죠. 그렇죠? 개념적으로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분해해서 고유 번호들만 쭉 붙여주면 되고 그걸 원합 벡터로 표현해주면 되죠. 이런 식으로 바뀌어주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기계적으로 하는 건데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냐면은 워드 임베딩이라고 하는 걸 해야 돼요. 이거는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아까 보셨던 이 원합 벡터들은 여기 보시면 스파르스한 벡터예요. 굉장히 길이가 길죠. 보캐블러리가 아까 3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3만이면 어떻게 될까요? 각 단어마다 1은 하나밖에 없고 0이 29,999개가 있는 벡터들이죠. 그렇죠? 그런 벡터들이 쭉 만들어지겠죠. 그런 벡터를 그대로 뉴럴넷에 넣어서 학습을 시킨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밀집 벡터 형태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만 단어 예를 들었는데 만 단어를 가지고 원합 벡터를 만들면 길이가 많이 돼 버려요. 원합 벡터 길이가.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공간적으로 0이 많은 이런 구조를 갖고 있죠. 그래서 요거를 지금 여기서는 16차원 벡터를 그렸습니다. 만을 그리긴 너무 길어서 요거를 4차원의 벡터로 줄인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요거는 원합 벡터 형태가 아니겠죠. 예, 이렇게 실수 형태의 값을 갖는 이진수가 아니라 실수 형태의 값을 갖는 벡터로 매핑을 시켜주면 됩니다. 이 과정을 워드 임베딩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스파르스 벡터를 덴스 벡터 형태로 바꿔준다. 저차원 벡터로 바꿔준다. 라는 거고 그 타입은 실수 형태다. 라는 겁니다. 어려운 거 없죠?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어요. 고려해야 될 점이. 이거를 그러면 그냥 이렇게 막 무조건 그냥 선형 변환해서 바꿔줄 거냐. 선형 변환해서 바꿔주기도 하는데, 이거를 이 바꿔주는 규칙을 데이터를 통해서 배워요.
그래가지고 유사한 의미를 갖는 단어는 여기 임베딩 스페이스에서 거리가 가까워지도록 이렇게 배우게 되고요. 의미가 멀리 떨어진 벡터들은 임베딩 공간에서 서로 멀리 떨어지도록 이렇게 학습을 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바꾸는 거를 어, 그 단어마다 미리 사전 학습되어 있는 그 모델에 그 가중 뭐라 그러죠? 예, 그 임베딩 값을 그대로 써줍니다. 가장 쉽게 할 때는 미리미리 언어 모델이 열심히 잘 배워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배워놓은 값을 그대로 그냥 가져다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으면 그 나는이라고 하는 밀집 벡터 값이 미리 정해져 있어요. 예, 사전학습 모델은 다 학습이 끝나면 그때 나는이라는 단어를 넣었을 때 나온 출력 값이 있을 테니까 그 벡터 값을 그대로 쓴다 이거예요. 사전학습된 모델에 있는 거를 그대로 쓰는 게 일단 기본이고 그것도 물론 학습과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할 때 바꿀 수 있어요. 그 값들은. 그래서 여기 이제 시각화 예시가 나와 있는데, 요건 굉장히 유명한 시각화 툴이에요. TSN이라고 하는 거. 이걸 이용해서 시각화를 해보면, 워드 임베딩을 시각화해보면, 여기 보시면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끼리는 이 임베딩 공간에서 거리들이 가깝죠. 뭐 사이언스 픽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모여 있죠. 그리고 크라임 노블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데가 있죠. 그렇죠? 이렇게 이 그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끼리는 서로 가까이 이렇게 배치되도록 워드 임베딩이 잘 구성이 돼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냥 전체적으로 한번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 코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요거는 실제로 사용되는 그 자연어 처리에서 사용되는 코드는 아니고, 그냥 과정만 보여주는 코드입니다. 너무 크게 집착하지 마시고, 보시면 여기 문장이 있죠? 최고가 될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하고 최고가 되어서 떠나라 라는 문장이 있으면은 여기 표준화를 시키고 싶으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돼요. 예, 뭐 우리가 그냥 잘 알고 있는 스트링에 있는 그 조인 메소드를 이용해서 여기 텍스트 투 워드 시퀀스에서 텍스트를 집어넣어 주게 되면은 요거를 뭐 표준화를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요 텍스트 투 워드 시퀀스를 해서 아까 제가 문장을 집어넣으면 여기 토큰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토큰들이 나오고요. 이 토큰들을 찍어보면 토큰화된 그 단어들이 쭉 보일 거고요. 기본적으로 띄어쓰기 단위로 토큰화를 해줍니다. 얘는. 그리고 인덱싱을 시킨 거예요. 이렇게 인덱싱을 할 수 있고요. 뭐 freedom text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어요. 토큰하이저에. 이걸 이용해 주게 되면 인덱스 번호를 쭉 부여를 해줍니다. 그리고 원하드 인코딩을 해주는데 원하드 인코딩도 뭐 투 카테고리칼 뭐 이런 식으로 해주게 되면 뭐 원하드 인코딩이 되겠죠. 근데 여기 주의하실 점은 플러스 원이라고 하는 거를 해준 거는 아까 패드 토큰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패드 토큰을 하나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캐블러리의 그 크기를 패드 토큰까지 고려해서 해준 거고 그 다음에 워드 임베딩은 이제 여기서는 좀 중요한데 케라스에 보면 여기 보시면 그 임베딩을 제가 임포트했죠. 임베딩이라고 하는 레이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임포트해서 임베딩을 불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뭘 집어넣어요? 보캐블러리 사이즈를 집어넣죠. 여기 보시면 그러면 이게 그 임베딩된 벡터 값이 쭉 나오게 되고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거는 아웃풋 디멘션, 인풋 디멘션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는 보캐블러리가 아까 9개였나요? 네, 9개였죠? 네, 플러스 1 해도 그러니까 여기 9 집어넣고 여기 4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9차원 벡터를 4차원 벡터로 줄여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임베딩 벡터의 길이가 4차원이 되는 겁니다. 원합 벡터의 길이는 9차원입니다. 그래서 원합 벡터의 길이, 그다음에 출력되는 벡터의 길이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은 9차원 원합 벡터를 4차원 밀집 벡터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임베딩이. 근데 이런 임베딩은 간단하게 여러분들 할 때는 쓸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자주 사용되는 방식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코드 한번 돌려보시면 이렇게 결과가 나와요. 1, 2, 3, 4, 5 그대로 출력을 해본 거고요. 문장이 들어가 있는데 마침표 제거해주고 뭐 나오죠. 그 다음에 토큰으로 바뀐 게 보이고요. 시퀀스에 그 인덱스 번호가 붙어 있는 게 보이는데 최고가가 다시 나오기 때문에 여기 번호는 다시 1번이에요. 나머지는 7, 8 이런 식으로 큽니다. 그리고 원하드 인코딩을 하게 되면 뭐 이렇게 만들어지죠. 최고가 해서 떠나라까지 원하드 벡터를 쭉 보여주는 게 보이고
그리고 워드 임베딩을 하게 되면 나오게 되죠. 값들이 4차원 벡터로 나오게 되죠. 4차원 벡터가 9개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아니, 참고할 거는 최고가가 두 번이기 때문에 같은 값들이 나오죠. 여기 중간에 보면. 예, 원합 벡터가. 그 밀집 벡터로 바뀌었는데, 같은 벡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벡터가 지금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지? 하고 생각을 하겠죠,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진짜로 그럼 인베딩 공간상에서 뭐 최고가하고 뭐 끊임하고가 만약에 가깝다 그러면 좀 가까운 값이냐. 즉, 끊임이 요거잖아요. 그럼 이 벡터의 투놈을 구하면, 벡터의 투놈은 요거 빼기 요거, 제곱,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제곱해서 다 더한 다음에 루트 씌우면 되는데, 그 거리가 다른 거리보다 좀 더 가까우냐?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아직은. 왜냐면은 이거는 학습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초기 값을 집어넣은 그 벡터상에서 데이터 하나 집어넣어서 나온 값이에요. 이게 어떤 그 로스가 주어져 있고, 그 로스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쭉 학습이 됐다면, 그 로스에 맞춰서 거리들이 막 박혀 있을 텐데, 인베딩 벡터 값들이. 거기 러너블한 파라미터가 있으니까요. 그 파라미터 값에 의해서, 뭐, 가까이, 인베딩 공간상에서 가까운 거는 가까이 있고, 뭐, 멀리 떨어져야 될 거는 멀리 떨어져 있을 텐데, 그런 건 아니죠, 지금. 현재 초기 상태니까. 그래서, 그냥 밀집 벡터를 바꿔준 거고, 이게 훈련을 시켜야지 그 인베딩 벡터 값들이 점점 점점 바뀌게 되고, 필요한 값들로 바뀌게 되겠죠. 그렇죠? 여긴 지금 초기 값에서 얼마 바뀌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할 거고, 바뀌는 것들은 나중에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돼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인베딩이 사전 학습된 거를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트레이너블을 false로 시켜주면 돼요. 키워드 인자를. 그렇게 해주게 되면은 미리 학습된 게 있기 때문에 그 값으로 그냥 여기 딱딱딱 들어가서 나와요. 네. 이 값이 바뀌지 않고요. 최고가라고 하는 그 인덱스 번호에 해당하는 벡터 값이 미리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약속된 값들이 그냥 사용이 됩니다. 여기서는 그냥 선형 변환 형태로 썼기 때문에 값들은 그냥 초기 값에서 이게 들어가서 계산돼서 나온 값입니다. 그 다음에 최고가라고 하는 다른 문장이 들어가게 되면 그거에 의해서 이 값은 또 바뀌겠죠. 계속 바뀌어요. 예. 그리고 뭐 훈련이 다 끝나면 뭐 그때는 확정이 되겠지만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한 거냐면은 자연어 처리 모델에서 자연어 처리 모델에서는 지금 파이프라인이 입력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게 어떤 보캐블러리 집합 안에 있는 단어들로 다 바뀌겠죠. 이건 보캐블러리입니다. 바뀌어 있고 요게 방금 지금 밀집 벡터, 인베딩 벡터 Z1, Z2, Z11까지로 바뀐 거죠, 지금. 이게 이걸로 바뀐 것까지 한 거예요. 이렇게 바뀐 겁니다. 요게 텍스트 벡터라이제이션을 한 거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랭귀지 모델에 넣겠죠. 그래서 뭔가를 뭐 감정 분류를 한다든지 영화 장르를 분류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별도입니다. 이거 하기 전에 그 사전 정비 작업을 우리가 한 거예요. 벡터로 바꿔주는 거. 랭귀지 모델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할 건데, 이게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겠고요. 여기 그러면 답을 만약에 냈어요. 지금 이게 영화가 장르를 맞추는, 제목을 맞추는 건가? 제목을 맞추는 걸로 했습니다. 제목을 내죠. 제목이 이제 틀리죠. 그러면 뭐 루스를 받겠죠. 루스에 의해서 여기 가중치 갱신이 되고요. 랭귀지 모델도 이거를 갱신을 할 건지 말 건지를 정해야 되는데 이거를 만약에 내가 가중치를 갱신을 시키겠다라고 하면은 여기 워드 임베딩 그 파트가 업데이트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내가 잘 배우는 사전학습 모델이 있어요. 굳이 내가 여기까지 학습을 시킬 필요 없다라고 생각이 되면 여기는 프리즈 하면 돼요. 여기는 얼려놓고 사용하면 됩니다. 동결된 가중치를 가지고 쓰면 되고 학습은 여기까지만 하게 하면 되겠죠. 예. 그럼 최신 트렌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최신 트렌드는 여기까지 다 학습을 시킵니다. 예, 대표적으로 저 인베딩까지도 다 학습을 시키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예.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 여기 쪽의 대표적인 모델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 워드 투백이나 글로브는 좀 오래된 방식이고 지금은 이제 사용되지 않겠죠. 뭐 굳이 사용을 하려면 할 수는 있겠지만 사용하는 일은 거의 없고 더 좋은 것들이 나왔으니까 이런 것들을 보통 사용을 하게 되겠고 랭귀지 모델은 요즘에 뭐 계속 나오고 있죠. 예, 뭐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걸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용하는 방법도 너무 편하죠, 요즘에는. 그래서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랭귀지 모델 가지고 튜닝하는 것들 많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번 학기 제가 수업하면서는 아마 시간이 거기까지 안 나올 것 같아서 뭐 이번 학기는 거기는 안 다루긴 할 텐데
제가 다음 학기에도 그 이어서 피지컬 AI 강의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거기서는 이제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궁금하신 분들은 그 다음 학기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이제 수치 텐서로 바꿔주는 것까지는 이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바뀐 수치 텐서들이 순서대로 모델로 들어갈 텐데, 그때 그 데이터들을 어떻게 처리해서 자연어 태스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시퀀스를 다룰 텐데, 시퀀스는 뭘까요? 시퀀스는 그 순서를 갖고 있는 데이터죠. 그거를 우리가 시퀀스라고 보통 부릅니다. 자, 그래서 순서를 갖고 있다라는 거는 순서가 어긋나게 되면 다른 시퀀스가 되는 거죠.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템포럴한 디펜던시를 대부분의 경우에 다 갖고 있습니다. 시간적인 의존성을 갖고 있는 거죠. 예. 이게 어,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게 사람이 진짜로 재는 그런 시간일 수도 있고요. 어떤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거에 따라서 주어지는 인덱스 번호일 수도 있어요. 그것도 어쨌든 시간이 지나가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템포럴 디펜던시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텍스트 같은 경우에 단어가 순서가 지켜져야지 의미가 유지가 되죠. 단어 순서가 바뀌면 의미가 좀 바뀔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뭐 시간 정보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어쨌든 순서에 의한 디펜던시는 갖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템포럴 디펜던시로 그냥 보는 겁니다. 오디오도 마찬가지죠. 제가 말하는 거를 거꾸로 틀거나 뭐 하게 되면 완전 다른 소리가 나오죠. 비디오도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시계열 데이터는 뭐 당연히 템포럴 디펜던시 갖고 있는 거죠. 뭐 주식 데이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템포럴 디펜던시 갖고 있고, 액션 시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다음 학기에 많이 이제 제가 강의하게 되겠지만 액션 시퀀스도 이렇게 팔을 움직이는 것도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뭐 다른 동작이죠. 이런 것들이 다 그 시퀀스를 갖고 있는 시퀀스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입력 X가 이렇게 X1부터 XN까지 시퀀스를 갖고 있다면 이 시퀀스에 대한 시간 의존성을 우리가 모델링을 해야 돼요. X1과 X2 사이의 관계, X1과 XN 사이의 관계,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모델이 그 출력을 내줘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X1 받아서 출력 내고 X2 받아서 출력 내고 이렇게 독립적으로 하면 절대 안 되겠죠. X1, X2, X3 이런 순서로 들어왔을 때 출력이 나와야 되겠죠. 그런 순서가 유지가 됐을 때. 예. 그게 이제 그 시퀀스 데이터에 대한 처리 중요한 요인이 되는 거고, 자, 시퀀스 데이터를 몇 개를 이제 가져와 봤는데, 텍스트, 문장은 당연히 시퀀스 데이터죠. 예. 그리고 요거 오디오도 필연적으로 이거는 시간에 따라서 소리가 만들어지게 되죠. 오디오도 그렇고 또 비디오들도 마찬가지죠. 여기 나와 있는 비디오도 어때요? 이미지들이 시퀀스로 쭉쭉쭉쭉 나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이미지 한 장 자체는 시퀀스 데이터는 아닙니다. 왜냐면은 이미지도 어떤 픽셀들이 이렇게 나열은 되어 있지만 시간 의존성은 없죠. 첫 번째 픽셀과 마지막 픽셀이 다 동시에 그냥 주어지는 거지. 첫 번째 픽셀이 주어지고 나서 마지막 픽셀이 주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미지 사진 한 장은 한꺼번에 딱 들어가 있는 정보입니다, 그냥. 그래서 이미지는 시퀀스는 아니에요. 이미지들이 이렇게 연속으로 나오는, 시간에 따라서 연속으로 나오는 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시퀀스 데이터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뭐 우리 가장 관심 많은 주가 데이터도 뭐 시간에 따라서 값이 이렇게 바뀌니까 당연히 시퀀스 데이터가 되겠죠. 예, 제 취미가 이 주가 예측하는 모델을 만드는 건데 예,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만족할 완성도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시퀀스 모델링을 이제 한번 좀 알아볼게요. 자, 많이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RNN에서 보면 많이 보이는 그림인데 문제 유형을 한번 분해를 해볼게요. 원투원이 있어요. 원투원은 여기가 입력이고 출력이에요. 그래서 입력 X1이 들어가서 이건 F니까 뉴럴넷이죠. 뉴럴넷으로 들어가서 출력 Y hat 1이 나오는 이런 문제 유형이 있고요. 예. 또 유형이 순서대로 X1, X2, X3가 들어가서 Y1이 나오는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면은 자연어들이 쭉쭉쭉 많이 들어간 다음에 자 이거의 감정은 뭐냐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죠.
예, 하나씩 제가 이미지 분류 같은 경우에 이미지가 들어가고 어, 뭐 이미지가 꽃이냐 뭐 개냐 새냐 뭐 이렇게 구분하는 거 요거는 어, 우리가 그 RNN으로 모델링할 필요는 없어요. 이건 그냥 입력 들어가서 출력 나오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 입력이 시퀀스로 들어가고 텍스트로 쭉 들어가고 단어들이 하나 둘 세 개가 들어가겠죠. 들어가고 출력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 이런 경우 텍스트 분류 감정 분류하는 거는 출력은 하나잖아요. 예, 이 문장이 쭉 들어갔을 때, 자, 이 영화의 뭐, 제목은 뭐 또는 이 문장의 감정은 뭐 이런 식으로 맞추는 거니까 many to one이라고 하죠. 그리고 어, 하나가 들어갔을 때 이미지 한 장을 집어넣고 야, 이 이미지에 대한 어떤 설명을 쭉 달아봐라, 캡션을 해봐라 라고 하면은 캡션이라고 하는 건 단어들이 쭉 나와야 되니까 문장이 나와야 되니까 one to many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매니 투 매니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 톡 같은 거 이렇게 치다 보면은 단어 집어넣으면 그 다음 추천 단어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또 단어 치면은 그 다음 추천 단어 나오죠. 이런 식으로 넥스트 워드를 예측하는 그런 것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매니 투 매니죠. 입력이 쭉 들어가고 출력도 쭉 나와야 되니까 뭐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제가 중간에 빨간 줄을 걸었어요. 빨간 줄이 왜 필요하죠? 빨간 줄이 없으면 이 X1에 대한 어떤 그 영향을 이쪽에 줄 수가 없죠. Y1에. 그래서 여기 빨간 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쭉 그 이어지는 줄들이. 이게 있어야 X1이 이 Y1에 영향을 줄 거 아니에요. 예. 예, 빨간색 선이 없으면 안 되겠죠. 뉴럴넷은 지금 하나밖에 없는데 그 하나의 뉴럴넷을 이용해서 이런 매니 투 원을 하려면 처음 들어간 단어가 어쨌든 출력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피드백은 시켜줘야 되겠죠. 그 자기 똑같은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자기 원래 네트워크를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넣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왜 이런 짓을 하는지 한번 그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델은 입력 XT가 들어가게 되면 모델로 들어가죠. 뉴럴넷으로 들어가서 출력 Y hat T를 냅니다. 그렇죠? 뉴럴넷이니까 당연히.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식으로 쓰게 되면은 F 뭐 X T 이런 식으로 집어넣으면 Y 햇이 나오겠죠. 물론 이 F라고 하는 거는 단순한 활성화 함수만 담고 있지는 않죠. 이건 뉴럴넷이기 때문에 웨이티드 썸도 만들죠. W라고 하는 가중치들을 갖고 있어요. 얘는. 그래서 뭐 W가 곱해지고 뭐 이런 연산들이 일어나서 어쨌든 Y 햇이 나오게 됩니다. 그걸 좀 생략을 해서 쓴 거고요. 예. 이게 이제 독립적인 네트워크인데 요거를 만약에 독립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출력들을 쭉 뽑는다라고 치면은 음, 나는 학교에 간다. 그러면은 그 뭐 예를 들어서 다음 단어를 맞추는 거라고 할까요? 나는을 집어넣는데 다음 단어 맞추기가 너무 어렵죠. 뭐 맞춰 일단 칩시다. 그다음에 학교에를 넣었는데 뭐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나는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반영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냥 현재 입력에 대해서만 출력을 내게 돼 있죠. 과거 입력들이 쭉 있으면 그 다음 거를 훨씬 예측하기가 편한데 과거 입력이 주어지지 않고 현재 입력만 가지고 다음 거를 뭘 예측해라라는 거는 예, 우리가 원하는 형태가 아니잖아요. 이 시퀀스가 들어갔을 때 어떤 그 시퀀스에 대한 그 값을 얻어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독립적으로 처리가 되는 거고 리커런트하게 처리가 되는 거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여기 자 보세요. 애니메이션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H1, H2가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Y2라고 하는 출력을 낼 때 현재 입력과 여기서 들어가서 한번 가공된 입력이 H1이죠. H1이 포함이 돼서 출력으로 나오죠. 그리고 Y3에는 현재 입력과 그 전에 출력 H2가 사용이 되죠. H2는 뭐예요? X2가 반영이 된 거죠. 또 X1도 반영이 된 거죠. 멀리서는. 이게 반영이 된 값을 사용을 하죠.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RNN에서는 히든 스테이트라고 불러요. H1, H2 이런 것들을. 히든 스테이트는 히든 벡터랑 똑같은 뜻이죠. 이거 벡터 값일 테니까, 출력 값이니까요. 네. 기본적으로는 H2하고 Y-2는 같은 거겠죠? 여기 아무런 그 활성함수 적용 안 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출력이 그냥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 답을 내기 위해서는 다시 뭔가
리니어 헤드 같은 걸 달아서 보통 답을 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실 같은 거는 아닌데 여기 뭔가 더 그림에 생략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통과에 나온 값은 사실은 같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값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이거 잘 봐주세요. y의 t는 현재 입력과 바로 이전 상태를 입력으로 넣어서 f가 출력을 내죠. 이게 바로 RNN이에요. 그냥 요거는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예요. 그냥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봤던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의 식이고요. 요 식은 요거는 RNN이에요. RNN은 반드시 이전 거, T 빼기 1입니다. 여기 지금 이전의 히든 스테이트가 같이 사용이 돼서 출력을 낸다. 하는 거를 잘 봐주시면 됩니다. 요거 아웃풋이고요. 요건 인풋이죠. 자, 요걸 뭐라고 부를까요? 패스트 메모리라고 부르면 되겠죠. 과거의 어떤 기억들을 이용해서 출력을 내는 거죠. 자,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시퀀스가 길다고 칠게요. 그럼 뭐가 있을까요? 뭐, 영원히 깨질 수 없는까지 들어갔다고 칠까요? 과거에. 그리고 이제 요걸 맞춰라고 하면은 뭐지? 노래에서 건어비 골든인가? 예, 그러면 건어가 나와야 되잖아요. 건어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그 전에 없는 만 집어넣게 되면 그 다음에 건어가 나올 수가 없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 전에 그 어떤 그 영원히 깨질 수 없는이라고 하는 문장이 들어갔으니까 그걸 토대로 건어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게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당연히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모델은 요거예요. 요거. 입력이 들어가고 출력이 나오는데 이게 동일한 뉴럴넷입니다. 이게 뭐 별도의 뉴럴넷이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똑같은 걸 확장해서 본 거고, 요렇게 회전시키면 되죠. 그래서 이 출력 값을 피드백 시켜서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HTTP1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RNN이에요. 아시겠죠? RNN은 입력이 들어가서 출력이 나오는데 그 출력이 이제 H거든요. 히든 스테이트거든요. 히든 스테이트가 다시 이렇게 쏙 들어가요. 그리고 이게 들어가면서 결국은 여기 덮어 써지죠. 배워진 것들이 가중치들이 계속 덮어 써집니다. 덮어 써지고 히든 스테이트 값이 계속 덮어 써지면서 나오죠. 예, 뭐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이제 알아볼 텐데 참고로 RNN은 되게 오래전에 나왔어요. 1986년도. CNN이 한 94년인가 나왔죠. 그보다 더 오래전에 있던 모델이에요. 자, 그래서 이 템포럴한 컨텍스트를 배우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포착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동일한 펑션을 사용한다고 했죠. F인데 여기 사용되는 활성화 함수는 하이퍼블릭 탄젠트예요. 이 86년 당시에 유행하던 뭐 함수겠죠. 하이퍼블릭 탄젠트를 썼고 그리고 파라미터는 이 F에 있는 파라미터는 두 개가 있어요. 어, X에서 요 뉴럴넷으로 들어갈 때 곱해지는 가중치가 있고요. 은닉 벡터, 히든 스테이트가 들어갈 때 곱해지는 가중치가 또 필요하겠죠? 당연히 뉴럴넷이니까 이거는. 예. 그래서 그게 웨이티드 썸이 돼서 하이퍼블릭 탄젠트를 통과해서 나온 게 HT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HT가 다시 들어가요, 이렇게. 예. 들어가서 곱해지면서 가중치들이 얘는 계속 곱해지죠? 똑같은 가중치가. 그래서 요거를 뉴럴넷은 하나인데 입력이 들어가서 출력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다음 시퀀스가 또 들어가죠. 그러면 그 전에 나왔던 출력이 지금 어떻게 돼요? 영향을 주게 돼 있죠. 한 바퀴 도니까. 그게 두 개가 합쳐져서 출력을 내고 다시 새로운 입력이 들어가면 그 합쳐졌던 그 출력이 다시 한번 피드백돼서 들어가서 현재 입력이랑 또 섞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편해요. H0는 먼저 주어져야 돼요. 이건 랜덤하게 초기화된 값이고 현재 입력은 X1입니다. X1이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W, XH. X에서 뭐 H로 가는 가중치단에서 그냥 XH라고 불러요. WXH라고 하는 웨이트가 곱해지고요. 이 히든 스테이트에서는 WHH, H에서 H로 가는 거니까 그냥 WHH로 이름을 붙일게요. 이 두 개, 얘가 이거랑 곱해지고 얘는 이거랑 곱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 활성화 함수는 하이퍼블릭 탄젠트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연산을 해서 다음 히든 스테이트를 내줘요. H1을 내주고 그 다음에 요 H1이 다시 이제 새로운 입력, 그 다음 입력이죠. 단어로 따지면 연속된 단어, 두 번째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 똑같은 가중치가 곱해져야 돼요.
이건 그림만 펼쳐놓은 거지. 사실은 뉴럴넷 하나예요, 지금. 그래서 이 가중치들은 다 동일한 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들어가고, 이게 곱해지고. 그래서 H2 나오고, 그쵸? H2 나오고, 다시 X3 들어가서 가중치 미리 약속된 것들 곱해지고, 활성화함수 하이퍼블릭 탄젠트 통과하고, H3 나오고, 뭐 이런 식이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그럼 이 H3은 뭘 담고 있을까요? 지금 다 입력들이 지금 다 들어갔잖아요. 이 입력들이 잘 요약이 돼 있는 거죠. 문장 전체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템포럴한 디펜던시를 갖고 있는 겁니다. 문장 전체를 다 갖고 있어요. 대신 어때요? 이 오래전에 들어왔던 것들은 요 활성화 함수들을 계속 통과하면서 의미들이 많이 퇴색이 됐겠죠. 최근에 들어온 거는 바로 그냥 뭐 사용이 됐는데 오래된 거일수록 그 의미는 많이 퇴색이 됐지만 어쨌든 오래된 입력들의 그 값들을 다 담고 있죠, 의미들을. 네,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그 자연어 문장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입력들도 굉장히 중요한 경우들이 많겠죠. 영어 문장 같은 경우에 뭐 동사가 중요할 텐데 동사가 앞에 나오니까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게 중요한 것들이 많이 퇴색이 될 수 있는데 뭐 주가를 예측한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어저께가 제일 그 한 달 전 거보다는 중요할 테니까 그 한 달치를 넣는다고 하면 좀 맞을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의미적으로 어쨌든 문장 전체의 의미를 갖고 있는 인베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식으로 쓰게 되면 요 과정을 식으로 쓴 거예요. 예, 이렇게 쓰면 되죠. 예, HT 빼기 1과 XT가 들어가서 HT가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쓰면 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weighted sum을 이용해서 하이퍼블릭 탄젠트를 통과하는 식으로 쓰면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렇죠? 요거죠. 잘 봐주세요. 예, WHH에다 HT 빼기 1이고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H3을 알고 싶으면 요 H2를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H2를, 이제 X는 이제 입력으로 주어지는 거니까 그때 걸 쓰면 되는데 H2를 알아야 되는데 그럼 H2를 알기 위해서는 다시 여기다 집어넣으면 H1을 알아야 되겠죠. 그럼 H1을 알기 위해서는 다시 H2를 알아야 되겠죠. 이거 뭐예요, 이거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배웠던 점화식이죠, 점화식. 리커런스 포뮬라. 점화식 형태의 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이제 이건 참고해서 보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는 요 뉴럴넷, 이거를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라고 해요. 그러니까 왼쪽 입력 쪽이 왼쪽이고 출력이 오른쪽이라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냥 흘러만 가는 거, 한 방향으로. 이런 걸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라고 하고 리커런트 뉴럴넷은 여기에 돌아오는 커넥션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무슨 파란색으로. 루프, 피드백 루프가 만들어져 있는 뉴럴넷을 리커런트 뉴럴넷이라고 해요. 지금 이건 좀 복잡해 보이는데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X가 중간 표현 H로 바뀌고요. 그래서 히든 스테이트였는데 중간에 뉴런 값으로 바뀌고 다시 Y 해수로 출력이 나온다고 하면 입력, 중간 표현, 출력이죠. 나온다고 치면 여기에 그냥 피드포드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중간 표현을 바뀌기 위한 가중치가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뉴런이 다음 층으로 가기 위한 가중치가 있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있었을 텐데 단순한 건데 이거는 이렇게 쓰면 되죠. 이 H를 얻기 위한 게 X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얘랑 가중 합의되고요. 물론 여기 바이오스도 있어야 되지만 다 포함된 거로 친 거고 하이퍼블릭 탄젠트 통과하면 되는데 RNN에서는 요게 있잖아요. 돌아오는 컵, 돌아오는 그 커넥션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로 인해서 여기에 이쪽에 곱해지는 가중치가 있었죠. WHH. 그래서 요것 때문에 식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요거만 있는 게 아니고 뒤에 X에 곱해지는 요거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반드시 포함이 되죠. 그리고 HT 빼기 1이죠. 곱해지는 거는. 그렇죠? 이점께 여기로 들어가야 되니까 HT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게 바로 RNN 식입니다. 그는 식이 별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피드포워드 네트워크에서는 요 식이었는데 여기에 요 부분 그 피드백 루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부분이 더 추가되어 있는 형태의 뉴런 넷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유형들이 좀 있었으니까 유형별로 조금씩 처리하는 과정이 다르니까 그 유형별로 분리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력이 여러 개고 출력이 하나인 경우 매니트 1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항상 공부할 때 포워드 패스하고 백워드 패스를 구분해서 명확하게 살펴봐야 되죠. 포워드 쪽을 살펴보게 되면
파라미터들이 지금 세 개가 있었죠? 예. WHH하고 XH가 있는데 HY는 출력적으로 또 곱해지는 가중치예요. 지금 거기까지는 제가 설명을 잘 안 했었는데 여기까지 있고 이게 모든 타임 스텝에서 다 공유가 되는 겁니다. 똑같은 거를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파이널 히든 스테이트는 클래시파이어나 리그레서로 전달이 되고요. 그랬을 때 요 HT라고 하는 건 요거 앞에서 배웠죠. 요거. 그리고 F라고 하는 거는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쓴다라는 거 배웠던 거고. 자, 그림을 한번 먼저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H0가 주어졌습니다. 자, 입력이 들어갔습니다. 음, 영원히 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초기값에서 얘는 이제 초기값이 필요할 테니까 랜덤하게 초기화된 벡터로부터 곱해지고 W에도 곱해지고 해서 H1이라고 하는 히든 스테이트를 내죠. 그렇죠? 요거는 뭘까요? X1이 반영이 되어 있는 히든 스테이트죠. 내주고 다시 깨질 수라고 하는 두 번째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은 H1과 이게 영원히에 의해서 만들어진 히든 스테이트와 현재 입력 깨질 수가 들어가게 되면 예, 그 다음 출력을 내주죠. 히든 스테이트가. 그럼 요 앞에 두 단어를 잘 담고 있는, 압축해서 담고 있는 히든 벡터죠. 히든 벡터의 크기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문장이 길어지면 그 히든 벡터가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야 돼요. 압축해서. 힘들어지겠죠, 점점. 문장이 길어질수록 성능이 떨어져요, 사실은. 새로운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 또 과거에 그 배웠던 히든 스테이트가 결합이 돼서 출력을 내주죠. 이런 식으로 하게 되고 맨 마지막에 있는 이 히든 스테이트는 현재까지 주어진 그 입력들을 잘 내포하고 있는 이러한 그 히든 스테이트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지금 모든 의미를 여태까지 순서대로 쭉 들어왔던 입력들을 잘 압축하고 있는 겁니다. 템포럴한 디펜던시를 잘 배워서 압축하고 있는 요거를 가지고 예, 그 다음에는 뭐 출력을 내기 위해서 뭐 리니어 헤드 같은 게 있어야 될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뭐 클래시파이어라고 하면 예, 뭐 리니어 헤드 같은 게 있어서 거기에 뭐 활성화 함수는 이집 분류하기 위해서는 뭐 시그모이드 같은 거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출력을 내주면 됩니다. 여기 제가 좀 단순화해서 표현을 시킨 거고 여기 뉴럴넷은 있어야 되겠죠. 시그모이드가 있으니까 예, 이렇게 해서 출력을 내주면 되고 예,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곱해지는 가중치가 또 있을 테니까 얘도 배워야 되겠죠. WHY. 네.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WXH가 여기도 곱해질 텐데 이거 다 똑같은 거라고 그랬죠? 똑같은 거니까 얘는 뭘 배울까요? 현재 들어오는 입력을 히든 스테이트에 잘 녹일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방법을 배우겠죠. 똑같은 걸 써야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WHH는 뭐예요? 이전에 있는 히든 스테이트를 다음 히든 스테이트로 넘겼을 때 가장 로스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는 일반적인 내용을 배워야 되겠죠. 그래야지 모든 그 타임 스텝에 다 똑같이 적용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일반적인 것들을 다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가만히 보시면 WHT는 이렇게 계산이 된다고 했는데 H3을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실제로는 여기 안쪽부터 만들어주면 되겠죠. H0가 먼저 들어가서 X1이랑 결합이 돼서 출력이 나오면 얘가 다시 HH랑 곱해져서 X2 입력과 버무려져서 출력이 나오고 그쵸. 이렇게 식을 길게 뽑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놓고 보면 어때요? X1이라고 하는 오래된 입력, 최신 입력은 여기 있죠. 괄호 굉장히 안쪽에 있죠. X1은. 그럼 이건 뭐예요? 들어가서 한번 처리되고 내용 희석된 다음에 얘랑 결합돼서 또 더 희석되고 또 희석되고 오래된 입력일수록 어때요? 그 반영 비율이 막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겠죠. 최근 거보다는. 예, 그럴 수밖에 없는 숙명을 띠고 있습니다. 이 RNN은. 예, 예. 그리고 예. 그럼 이걸 훈련을 시킬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훈련이 이제 문제인데 훈련을 시킬 때는 제가 그 훈련 과정을 조금 그 단순화해서 이걸 실제로 계산식으로 쓰려면 좀 여러분들 제가 그 약속을 했죠. 그 고등학교 미분만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제가 수업한다고. 예, 근데 대학교 미분이 필요해요. 예, 그
벡터 캘큘러스가 필요해서 좀 단순화해서 설명을 좀 할 건데 여기에 그 이제 이준석 교수님 서울대 수업 자료를 좀 많이 활용을 했는데 수업 내용이 굉장히 좋아요. 제가 강추합니다. 예, 근데 이제 좀 어렵긴 한데 여기에 있는 개념적으로 설명을 굉장히 잘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걸 가져왔는데 이게 수학적으로는 정확한 식은 아니에요. 그냥 뭐 개념을 좀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잘 압축을 해놓은 식이고 보시면 뉴럴넷을 이제 RNN을 쭉 펼쳐놓으면 이렇게 돼 있죠. 펼쳐놓은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출력이 나올 텐데 이 출력이 결국은 정답하고 비교할 거 아니에요. 로스를 주겠죠. 틀린 만큼 로스를 줘요. 예를 들어서 뭐 감정을 분류하라고 했는데 뭐 정답은 긍정인데 나는 한 0.8쯤 냈어요. 1이 아니라. 그럼 로스가 만들어지잖아요. 그 로스에서 백프로파게이션이 되면서 가중치들을 갱신을 해야 되겠죠. 지금 배워야 될 가중치는 뭐죠? 세 개죠. 행렬로 따지면. 물론 이 안에 여러 가지 가중치들이 있지만 가중치 행렬은 세 개가 있잖아요. 요걸 배워야 돼요. 자, 그런데 보시면 이쪽에는 지금 요 가중치는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로스를 WHY, 여기 가중치가 HY니까요. 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주면 되고 여기에 지금 뭐 활성화 함수가 시그모이드 썼으면 그거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주면 됩니다. 시그모이드 편미분 해주면 뭐 나오는지 아시죠? 시그모이드 곱하기 1 빼기 시그모이드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실제 값으로 계산해서 나오면 되는데 이쪽이 문제예요. 여기는 지금 시간에 이게 지금 뉴럴넷은 사실은 하나가 있는데 입력들이 여러 번 들어간 거죠. 그러면 근데 로스는 한 번밖에 안 나오죠. 근데 입력은 여러 번 들어가면서 2단계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 그 로컬 자코비언처럼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이 기울기를 이 기울기는 뭐 계산한다면 로스를 WHH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줘야 되는데 이쪽 기울기가 아니 이쪽 파라미터가 WHH니까요. 그러면 로스를 H3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H3을 WHH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되겠죠. 여기 파라미터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게 기울기가 되고 다시 이쪽에 또 기울기가 만들어질 텐데 이쪽에는 WH2를 이제 편미분을 해야 되겠죠? WH2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가중치에대해서 편미분을 하고요. 또 이쪽으로 가면서 다시 시간에 따라서 쭉 백프로파게이션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도 H1에 대한 편미분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럼 기울기가 지금 하나, 둘, 세 개가 만들어졌죠. H에 대해서, WHH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뭐 이렇게 했을 텐데 기울기라는 건 뭐예요? 그 전체의 합입니다. 그래야 그게 진짜 기울기입니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시간에 따라서 쭉 흘러가면서 만들어진 거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합쳐주면 돼요. 기울기들을. 그러면 그게 진짜로 여기까지 가면서 만들어진 기울기고 그러면 이 기울기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진짜 총합 기울기니까 이걸 가지고 가중치 갱신하면 되겠죠. WHH를. 요 갱신하는 식 아시죠?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너무 많이 나왔죠. 이런 식으로 갱신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X3, X2, X1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똑같은 방식으로 예,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고 얘네들을 다 기울기를 합쳐준 다음에 예, 이 진짜 합쳐진 기울기를 가지고 WXH를 갱신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백프로파게이션 through time이라고 합니다. 시간에 따른 백프로파게이션. 근데 실제로 뉴럴넷은 하나예요. 하나인데 계속 그 똑같은 뉴럴넷을 타고 중간중간 시간에 따라서 기울기들이 만들어지니까 걔네들을 다 합친 기울기가 진짜 기울기고 걔네들을 가지고 갱신을 하면 됩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인퍼런스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 매니 투 원인데 제가 원 투 원 트레이닝? 예, 지금 제목이 좀 틀린 것 같네요. 예. 그 매니 투 원이죠. 지금 하고 있는 게 제목이 다 원 투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인플루언스 하는 걸 보시게 되면 자, 뭐 러빙이라고 하는 입력이 들어갔어요. 네. 그러면 단어가 들어갔으니까 이 단어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제가 다섯 절차를 거쳐가지고 맨 마지막에 인베딩을 해줘야 된다 그랬죠? 인베딩을 해서 밀집 벡터가 나오겠죠. 여기서 나오는 게 X1은 밀집 벡터입니다. 이게 여기로 쏙 들어가서 RNN으로 들어가서 히든 스테이트 나오고 다시 두 번째 단어가 this가 들어가서 이전에 들어갔던 러빙이랑 타임 디펜던시를 배워서 출력을 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클래스가 들어가서 인베딩 되고 얘가 이전에 들어갔던 입력들에 대한 함축된 표현하고
타임 디펜던시를 배워서 출력 내고 히든 스테이트 나오면 이 H3를 가지고 얘가 이제 여긴 좀 제가 제대로 그렸는데 리니어 레이어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분류를 하기 위해서는 리니어 헤드가 하나 필요하죠. 예, 거기에 그 활성화 함수는 시그모이드를 쓰면 되겠죠. 이진 분류니까. 그래서 이게 파지티브냐 네거티브냐 구분한다고 치면 예, 값이 나올 텐데 0에서부터 1 사이 값은 나올 텐데 시그모이드니까 1에 가까우면 긍정, 0에 가까우면 부정이죠. 예. 그다음 문장에 대해서 학습 데이터에서는 이 문장에 대해서는 그 긍부정 레이블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10,000개 정도가 있었다라고 하면 10,000개에 대해서 이런 문장은 긍정, 이런 문장은 부정 이런 걸 가지고 아까처럼 백프로파게이션을 통해서 가중치들을 배웠으니까 이제 인퍼런스를 할 때는 새로운 문장을 집어넣고 값을 관찰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0.07이 나왔다, 0.97이 나왔다. 그럼 얘는 이제 긍정 이런 식으로 구분해 주면 되겠죠. 그렇죠? 어려운 건 아니죠? 그래서 여기 가중치들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다 배워야 됩니다. 자, 매니투 1이었고요. 이제 매니투 매니를 한번 살펴볼게요. 또 똑같은 게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 매니투 매니 같은 경우에는 입력도 여러 개고 출력도 여러 개인데 이제 오늘 배울 매니투 매니는 입력이 들어가면 바로 그냥 출력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오는 이런 매니투 매니를 쓸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번역을 할 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뭐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는 입력이 쭉 다 들어가면 그걸 다 듣고 나서 번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는 건 좀 달라요. 그렇게 하려면 이런 방식은 통하지 않고 다음 시간에 이제 그 인코더를 만드는 방법은 그때 볼 거고 오늘은 그냥 입력에 대해서 바로바로 반응해서 출력 내는 걸 한번 볼게요. 대표적으로 그런 응용들은 아까 제가 채팅에서 카톡 같은 거 할 때 단어 지치면은 그 다음 단어 추천해 주는 게 대표적으로 이런 사례가 되는데 보시면 음, 여기 보시면 히든 스테이트가 초기화가 돼 있고 입력 첫 단어 들어가게 되면 히든 스테이트 한번 갱신하고 그 갱신된 히든 스테이트로부터 다음 단어 예측해서 내보내주고 그 다음에 그 전에 들어갔던 입력들하고 지금 들어가는 그 입력하고 또 잘 조합해서 히든 스테이트 갱신하고 그 두 개를 통해서 그 다음 단어 예측하고 예측이 점점 잘 되겠죠. 입력이 쭉 들어가니까. 예. 그 다음에 처음에는 입력 출력이 잘 안 나올 거예요. 뭐 주어진 정보가 별로 없으니까. 근데 과거 값들이 쭉 들어갈수록 조금 더 정확한 값들이 나오겠죠. 아무래도 예. 이렇게 되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얘는 단어를 예측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처럼 시그모이드 같이 단순한 건 안 되죠. 이제는 각 보캐블러리에 대한 확률 값으로 쭉 내뱉어 줘야 되겠죠. 보캐블러리가 예를 들어서 10,000개가 있다고 치면은 그 10,000개에 대해서 각각 다 확률을 다 뱉어줘야 돼요. 소프트맥스, 10,000차원짜리 소프트맥스 써야 돼요. 그래서 리니어 레이어를 쓰는데 소프트맥스를 써야 되겠죠, 여기는. 이제는. 이렇게 해서 출력을 내주면 됩니다. 예. 그럼 훈련을 어떻게 시키면 되죠?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계산하면 되겠죠. 여기서 얘가 지금 낸 거는 각 단어들에 대한 확률 값이고 그 확률 값들을 다 합치면 1인데 정답은 특정한 단어에만 1로 딱 정답이 체크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0이잖아요. 그러면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계산할 수 있죠. 계산해서 백 프로파게이션 시켜서 훈련시키면 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네요. 자, 그럼 이제 포워드 패스 제가 이게 오타가 많은 것 같은데 오늘따라 예, 이렇게 하면 되고 예, 예. 포워드 패스에서 일단은 여기 로스가 나오죠. 예. 첫 단어가 뭐 예측을 했고 정답하고 뭐 틀리면 로스니까요. 로스 계산하고 그 다음 예측 값에서 또 로스 계산하고 그 다음 값에서 또 로스 계산하죠. 이렇게 로스 계산해서 음, 로스 계산하면 되죠. 예, 이게 포워드 패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처럼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는 백 프로파게이션 스루 타임을 해야 된다고 했고 그 과정은 예, 처음에 예, 아이고, 제가 지금 예. 여기 첫 단어부터 보게 되면 여기에 지금 요걸 배워야 되는데 이걸 배우기 위해서는 로스를 WHY에 대해서 편입을 해주면 되죠. 이렇게 계산이 되죠. 근데 여기도 하나 더 있죠. 로스라고 하는 거는 하나만 만들어지지 않죠. 세 개가 만들어지죠. 세 개를 다 로스를 합쳐야 되겠죠. 당연히. 여기서 만들어지고 또 여기서 한번 더 만들어지죠. 하나, 둘, 세 개의 로스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다 합쳐주면 되겠죠. 예. 그래서 요 합쳐준 게 이제 최종적인 기울기가 되고요. 예. 로스를 합쳐주면 기울기를 합쳐주는 건 똑같습니다.
그리고 편미분한 거 최종 기울기를 가지고 가중치 갱신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백프로파게이션 시킬 때는 여기서 로스가 한번 만들어졌으니까 이 로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 기울기가 하나 있을 거고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로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기울기가 있겠죠. 이거에서 만들어지는 기울기. 근데 얘는 여기 지나고 여기 지나야 되죠. 아까처럼 계산해야 돼요. 아까 제가 좀 복잡하게 계산한 거 있었잖아요. 이전에. 그것처럼 계산해 주면 되는데 그거는 시그마로 표현이 되죠. 이렇게. 그리고 다시 이쪽 로스에 의해서 나오는 기울기는 아까 예로 들었던 그거 있죠. 그 로스에 의해서 나오는 기울기. 그거랑 똑같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세 단계를 거치게 되면 로스, 기울기를 세 번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인 기울기는 이걸 다시 또 더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나와요. 이걸 다시 또 더해야 돼요. 그럼 이게 이쪽으로 가는 WHH에 대한 기울기가 나옵니다. 그럼 이걸 이용해서 가중치 갱신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X쪽도 마찬가지죠. 좀 복잡하긴 한데 뭐 그냥 기계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이쪽도 나오고 두 번째 거는 두 번 더 해야 돼요. 이렇게 가는 게 있고 이렇게 가는 게 있으니까 더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세 개 다 더한 게 나오고 이거를 또 더해서 기울기 나오고 이거 가지고 업데이트하면 됩니다. 이렇게. 뭐 복잡한 것 같지만 뭐 사실 별거 아니에요. 시간에 따라서 기울기들을 변하는 것들을 다 합쳐준 겁니다. 근데 로스가 곳곳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의한 기울기들을 또 다 합쳐준 거예요. 전체 기울기가 나오면 그거 가지고 갱신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투매니는 조금 달라요. 이거는. 원투매니는 하나가 들어갔을 때 출력이 여러 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그 입력에 대해서 이미지를 집어넣고 캡션을 쭉 달아줘야 되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하나의 인풋 벡터가 주어져 있고요. 출력 값들이 쭉 나와요. 그럼 출력이 나오기 때문에 출력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다시 마찬가지로 예, 여기 정답하고 각각 비교해야 되는 포인트도 많죠. 그래서 얘네들을 이용해서 로스 계산해서 업데이트하는 방식은 아까랑 똑같겠죠. 예, 그렇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훈련을 시킬 때 어떻게 하느냐면은 보세요. RM에는 입력이 계속 들어가야지 거기에 반응해서 출력이 나왔잖아요. 근데 입력은 지금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떡하죠? 여기다 입력을 계속 넣어줄 똑같은 걸 카피해서 넣어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타임 디펜던시를 배우고 있는데 음, 계속 똑같은 걸 넣어주면 그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한 번 입력을 주고 나온 출력을 보통은 피드백 시켜서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아웃풋을 생성하게 돼요. 그 과정을 이제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 근데 이제 문제는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훈련을 시키다 보면은 내가 낸 출력 값에 의해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죠. 나는 오답을 굉장히 많이 낼 텐데 그걸 다시 정답처럼 입력으로 넣어서 훈련을 시키게 된다는 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teacher forcing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게 되는데 이거는 내가 낸 출력이 아니라 정답을 입력으로 써주는 방식으로 훈련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볼게요. 원래는 이 y hat 1을 다음 단계에 입력으로 넣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정답을 넣어줘요. 훈련할 때는. 그래야지 잘 훈련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문제집을 쫙 푸는데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나 배운 게 거의 없는데 되게 어려운 문제집을 푼다고 쳐보세요. 1번 풀고 답 맞추고 그리고 나서 그 답 그걸 확인하고 그 다음 2번 문제 풀고 해야지 좀 잘 되겠죠. 근데 막 틀린 거 가지고 배우게 되면 뭐 하나만 하겠죠. 그래서 티처 프로싱은 정답을 넣어주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다음 단계에서 티처 프로싱이 아닌 거는 y hat 1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정답을 넣어주고요. 인퍼런스를 할 때는 대신 정답이 없죠. 여러분들이 다 배웠어, 이렇게 가중치들을. 그리고 나서 추론을 할 때는 내가 진짜로 낸 출력이 입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죠. 이때는 이제는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y hat 1이 나오게 되면 요거를 그 다음 단계에 입력으로 x 대신 넣어주게 됩니다. 이거는 필연이죠. 여기 정답을 모르는데 출력할 때 추론하고 있는데 정답은 없죠. 추론을 잘 해야 되니까 훈련이 잘 되면은 이게 실제적인 정답하고 굉장히 가까워져 있을 테니까 그걸 가지고 넣으면서 출력을 뽑는 거예요.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전히 좀 불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왜냐면 내가 낸 출력이 처음에 살짝 잘못됐어. 다른 단어를 예측을 했어. 그럼 그게 다시 입력으로 들어가게 되면 산으로 가겠죠. 배가 산으로 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렇게 한 가지 패스에 의존하지가 않습니다. 빔 서치라는 거 보통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로를 다 추적을 하게 됩니다. 이거 잘 봐두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출력으로 나는 확률이 0.5, 너는 우리는 친구는 이런 확률이 나왔어요. 합치면 이제 뭐 아직은 일이 아닌데 더 있을 테니까 이런 출력이 나오면 나는이 가장 확률이 높잖아요. 그럼 나는만 의존해가지고 이걸 그 다음 단계 입력으로 써주게 되면 밥을, 죽을 이런 식으로 출력을 낼 거예요. 네. 근데 두 번째 단어에 대해서도 트레이스를 해봐요. 답을 다 쫓아가 봐요. 그럼 라면을, 밥을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올 텐데 음, 이거를 여러 개에 대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단계에 거쳐서 해요. 지금 제가 심플하게 하기 위해서 두 개만 가지고 하고 있는데 K개에 대해서 합니다. 이렇게 해서 누적 확률을 계산을 해요. 그러면 0.5 곱하기 0.4 나오고요. 0.3 곱하기 0.3 하면 나오죠. 0.5 곱하기 0.3 하면 나오죠. 근데 이쪽을 계산하게 되면 0.3 곱하기 0.7 이 확률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확률이 더 높아요. 누적 확률이. 누적 확률이 높은 게 더 좋은 답이죠. 그래서 이렇게 추적을 하게 돼요. 여러 패스를 거쳐서 추적을 해서 음, 그 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K개에 대해서 하고요. K 단계에 거쳐서 하게 되죠. 요거를 빔 서치라고 하고 거의 이렇게 오토 리그레스반 출력을 얻을 때는 인퍼런스 할 때 거의 대부분 다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나는이라고 하는 걸 냈고 바블로 쭉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그런 답하고 굉장히 멀어질 수가 있어요. 초반에 삐끗하면은. 근데 실제는 이거잖아요. 확률이 더 높은 거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를 추적하는 방식을 보통 사용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실제적인 답으로 치는 거죠. 그래서 추론을 사실은 하나만 하는 게 아니죠. 예, 여러 개를 가지고 하고 있는 거죠. 여러 후보에 대해서. 그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 레이어를 쌓을 때는, 뭐, 여기 그림 보시면 돼요. 그냥, RNN을 두 층을 쌓을 때는 첫 층이고 둘째 층이 있으면 여기서 나온 히든 스테이트를 입력으로 넣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층에. 뭐, 이걸 넣어줄 수는 없겠죠. 입력이 반영이 된 게 들어가야 될 테니까.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요. 한 층을 더 쌓게 되면 네. 여기 두 번째 나온 출력들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출력을 뽑아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도 좀 시간을 많이 썼는데 RNN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